안녕하세요. 저는 실천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김정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슴으로 듣고 말하기, 소통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인가요? 젊은 현대인들에게 그 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혹은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938년에 했던 연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 하면은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를 꼽지요. 미국에는 하버드라는 아주 명문 대학이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연구가 점점 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면서 연구를 7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내용이 뭔가면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을 할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까? 해서 그 사람들의 발달을 단계별로 추적하는 그런 연구였어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그 부자가 되었을까? 결과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 중에는 대통령도 2명이나 나왔고요. 소위 세계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들이 나왔고 또 아주 그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옥에 간 사람, 자살한 사람, 또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곳에서 생을 마친 사람 등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말년에 나이가 많아서 말년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을 추려서 이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 이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지? 이거를 연구하면서 그 연구 결과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 책을 출판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었고 친구들도 많고 또 자기 동네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긴 인생을 놓고 볼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리고 인생을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 관계 문제로 오시고 있어요. 그리고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시댁과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의 핵심은 소통이에요. 인간관계 문제 중에 99%는 소통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서 힘들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고, 또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내 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어서 괴롭고,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해서 답답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소통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소통을 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못하는 그런 것을 미국의 그 마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60년대에 사람들을 관찰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참 잘하고 또 편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공격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그 대화법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비폭력은 간디의 비폭력과 같은 의미예요. 그 비폭력이란 거는 우리 안에서 폭력성이 가라앉고 우리 인간의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가는 상태. 여러분 혹시 간디를 아시나요? 그 간디는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뭐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비폭력주의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딴 그 비폭력을 가지고 대화법을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비폭력 대화법이다 그러면 나는 폭력적이 아닌데, 나는 폭력을 잘 안 쓰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폭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력을 싸우고 죽이고 때리고 전쟁하는 이런 것들이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이 폭력에는 정신적 폭력이 포함되고, 정신적 폭력은 육체적 폭력보다 더 해롭고 잔악할 수 있다는 거,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캡처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그 검사를, 심리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도 부모님과 좀 의논을 해서 이 문제를 이 스트레스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이름이 현수인데,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한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높다고 한다. 이거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현수가 어렸을 때 아빠가 굉장히 좀 이렇게 화가 나서 폭력을 좀 쓰고 때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이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아빠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전 일은 지나갔잖아. 넌 아빠가 즉흥적으로 손찌검한 거 솔직히 말해서 몇 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니? 과거에 집착해서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이 대화가 처음에는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 참 속상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대화는 너하고는 얘기가 안 돼.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되게 안타깝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현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도움을 받고 위로받으려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너는 왜 그렇게 과거에만 집착하냐? 너는 형편없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존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수치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서 어쩌면 화가 나고 마음을 닫고 분노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런 대화가 그러니까 폭력적인 대화라고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소통, 그러면 가장 먼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경청이에요. 경청. 이 한자를 보면 기울어질 경자에 들을 청자예요. 그래서 이 경청이란 거는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런 한자어예요. 이 들을 청자를 한번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단어 조합으로 들을 청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 그 왼쪽에 보면 귀이자, 그리고 그 아래 왕자가 있어요. 왕왕자. 그래서 듣는다라는 거는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듣는 것. 제가 예전에 그 상담을 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엄마가 이제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사실은 이 집에 큰일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중3 때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도 이 아들이 굉장히 살갑고 모범생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들이 의지가 되고 너무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 고3이 됐는데 요즘은 서로 말도 안 한대요. 아주 굉장히 사이가 나빠진 상태로 거의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그 아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죽고 이제 막 힘들 때 그 아들을 믿고 의지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몸이 아파서 이제 조퇴를 했어요. 그래서 일찍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아들은 학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학원에 안 갔어? 그리고 가만히 둘러보니까 아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깨끗이 이렇게 씻어서 엎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촉으로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데 아들은 자꾸 자기를 막 이렇게 엄마 아프니까 빨리 샤워하고 주무세요 하면서 자꾸 안방으로 막 집어넣더래요. 엄마가 되게 이상해서 아들 방에 한번 딱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 방에 그 옷장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옷장을 탁 열어봤더니 그 옷장 안에 여학생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일로 이제 그 아들에 대한 배신감, 자기를 속였다는 그 배신감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들이 뭐 독서실에 있다, 학원에 있다 그러면 계속 체크하고 전화하고 그거 증거 이렇게 그 증명사진 보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아들과 이제 그 갈등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아들도 더 이상 자기한테 이야기 안 하면서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을 한번 불렀어요. 그 상담실에.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는 네 엄마의 버전으로 내가 들은 내용인데 네 버전으로 한 번 더 듣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저 이야기를 안 하지만 조금씩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고 자기도 중3 어린 나이인데 주변의 친척들은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엄마를 잘 도와줘야 된다. 뭐 챙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또 학교 친구들한테 자기의 이런 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려운 게 친구들끼리 막 장난하고 놀다가도 뭐 어떤 친구가 뭐 자기 아빠랑 막 싸운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 아빠가 돌아가신 걸 아니까 그 친구는 갑자기 자기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쭈뼛쭈뼛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기 속사정을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때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위로를 받았고 그날은 마침 학교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좀 비어서 처음으로 자기 집에 와서 라면을 같이 끓여 먹고 학원에 가려고 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뜻밖의 엄마가 갑자기 일찍 오셔서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평소에 여자친구 공부해야지 여자친구 사귀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괜히 엄마한테 또 이렇게 싫은 소리 듣고 분란이 될까봐 조용히 들키지 않게 그냥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엄마를 이렇게 이제 그 안방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자기 방에 와가지고 이제 문을 벌컥 열었는데 자기도 그 친구가 옷장에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대요. 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친구도 깜짝 놀라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옷장에 자기도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숨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상황을 연출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듣지 않고 화를 그렇게 많이 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는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엄마한테 마음을 닫은 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그 일 이후에 자기한테 말을 하지도 않고 그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만나지 말라고 우리 아들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 친구와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 당시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였는데 엄마가 자기랑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였대요. 자기가 엄마한테 마음의 문을 닫은 게. 대충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고 그게 그렇게 아들에게 상처가 됐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이제 이 가정이 잘 해결이 됐던 이야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친구에게 해준 게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초대한 거, 네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잘 들어준 거, 경청한 거. 그래서 이 경청의 들을 청자에 저렇게 그 귀로, 듣는 귀로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 그 다음 그 단어를 보면, 저기 보면 열십자에 눈목자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눈을 10개를 가지고 집중해서 주목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관찰한다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버트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면 우리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언어 중에서도 단어나 말은 7%래요. 그리고 그 목소리, 톤, 억양 이런 청각 언어는 38%. 나머지 55%는 몸짓, 얼굴 표정 이런 시각 언어.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상대방의 의미와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93%는 비음성 언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비음성 언어라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할 때요. 말 내용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걸 전달하는 비음성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 목소리 톤, 자세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오해를 많이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자꾸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한다든가 넌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니?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면 그러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 몸짓이 이게 상대적으로 되게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목소리 톤, 표정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 대화에서도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친구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잘 지내?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단어만 듣는 사람이라면 잘 지내만 들으면 우리 반응은 어떨까요? 그 위에 다행이네, 좋네 이렇게 대화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비음성 언어에 집중해서 관찰하면서 주목한다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런데 잘 지내. 그런데 그 친구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어깨가 축 처졌어요.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자, 비음성 언어를 관찰했을 때 메시지는 단어는 잘 지내라고 했지만 실제로 93%가 전해주는 진짜 메시지는 지금 좀 많이 힘들어 또는 지금 별로 좋지 않아 이런 메시지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줄 때 다행이다가 아니라 많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지 이렇게 말해줄 때 그 친구가 좀 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세 번째로 우리 경청에서 그 맨 마지막에 한일자의 마음심자가 있어요. 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게 청자가 왕이 백성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귀로 그리고 눈으로 집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그 한 마음이라는 게 공감적인 이해, 다른 말로 연민과 공감의 마음으로 듣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연탄끼를 쓴 이철환 그 작가가 쓴 동화예요. 제목이 판다야 미안해. 숲속 마을에 눈만 오면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판다가 있어요. 그리고 꼼짝하지 않아요. 숲속 동물들이 그 올려다 보면서 늘 말을 해요. 쟤는 정신이 이상한가 봐. 쟤는 왜 저러지? 내려오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판다는 사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동굴에는 예쁜 새끼 판다들이 있었어요. 새끼 판다들은 배가 고파서 먹이를 달라고 하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동굴에 밖으로 나가면 먹이를 구하러 나가면 발자국이 눈에 찍혀요. 그러면 판다 사냥꾼들에게 발각되기가 쉬워서 웬만하면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는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은 되지만 새끼들이 자꾸 우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먹이를 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산 밑으로 먹이를 구하러 갈 때 저렇게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겠죠?
염려한 대로 그 눈길에 남은 발자국을 따라 판다 사냥꾼들이 와서 그만 새끼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그 뒤로 이 엄마 판다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눈에 찍힌 발자국만 보면 자기 때문에 새끼 판다들이 모두 잡혀갔던 기억이 떠올라서 눈이 왔을 때 그 발자국 찍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만 오면 나무로 올라가서 발자국이 찍히지 않도록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해 겨울도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엄마 판다는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저렇게 꽁꽁 고드름이 되도록 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엄마 판다의 속사정을 모르면 왜 내려오지 않지? 왜 저렇게 바보처럼 저러고 있지? 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엄마는 사실은 이렇게 아픈 속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만약에 그 숲속 동물들이 그 어미 판다에게 물어보고 그 엄마 판다가 자기의 아픈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털어놓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비난은 내려놓고 연민의 마음으로, 아까 한일자의 마음심자였는데 상대방의 경험 속에 내가 한마음이 되듯 느끼면서 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이해하기입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내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가 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 저 사람 말이 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욕구나 기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 감정의 원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감정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전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막 우악스럽게 나를 확 밀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순간 화가 나죠. 누구야 이렇게 무례하게 사람을 밀치고 그래 하고 확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돌아봤더니 글쎄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앞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처음에 막 화가 났던 마음이 어때요? 순식간에 눈 녹듯이 없어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앞이 안 보여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화가 금방 가라앉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내 안에 어떤 그 욕구와 기대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2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2시 30분이 지났는데도 친구가 아무 연락도 안 되면서 친구가 오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나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라서 대답을 제가 듣지 못하지만, 예를 든다면,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만약에 내 안에 그 욕구가 이 친구의 안전이 걱정되고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내 감정은 걱정이 될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그 약속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안 오지? 혹시 뭐 어디 사고가 난 거 아닐까? 라고 걱정이 될 거예요. 또는 나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게 굉장히 싫어. 왜냐하면 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내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30분이나 늦는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나는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분명히 약속 장소를 여기라고 해서 내가 생각해서 왔는데 그때 막 정신이 없어서 장소가 다른 장소인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 감정은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내가 그때 깜빡하고 이게 장소를 잘못 적었나? 그럴 때 내 감정은 불안과 초조.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막 그날 오늘 막 하루 종일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근데 지금 2시에 또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앉아있는데, 이렇게 30분 동안 안 오는 친구 때문에 내가 조금 한숨을 돌렸어요. 좀 여유가 생겼어요. 이럴 때 내 감정은 편안하고 느긋한 그런 감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상대방이 30분 아무 연락 없이 늦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욕구나 기대에 따라 이렇게 우리 감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은 상대방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내 어떤 경험과 연결돼서 감정이 결정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은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여러 번 바람 맞은 옛날에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내가 좀 더 민감할 수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가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감각, 자기 감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알코올 중독을 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감각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분명히 어저께 잠결에 우당탕탕 하면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고 막 죽여라 살려라 막 그런 소리를 들어서 막 불안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깼어요. 내 감각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아빠가 싸웠나? 뭐 무슨 큰일이 있나?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겠죠? 엄마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부모님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공부나 해.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 내가 느꼈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감각했던 것들이 틀리다고 너가 틀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사물을 보고 내가 느끼는 거, 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게 맞나?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느끼지?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정상인지가 늘 궁금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한 분의 일기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영래 변호사라는 분을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2015년에 이분은 그 변호사하고요.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40대 초반에. 그런데 그 동료들, 그 변호사들이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존경심을 보이는데 저 사진이 뭔가면 2015년 이분의 25주기를 맞이해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저렇게 이분을 기념하는 흉상을 만들었어요. 그 흉상에 나와 있는 글이 이렇게 이분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조영래 변호사는 엄혹한 독재의 시대에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고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억압받는 이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공익소송의 길을 개척하셨다. 그가 보여준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를 성사시키는 탁월함은 오늘날 변호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분을 기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저것 때문에 이분을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좋은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제 또 장관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 조영래 변호사의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래요.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라는 거예요. 이 조영래 변호사가 정말 탁월한 천재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수석을 했고요, 이분이.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을 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를 하셔서 유명한 그 사건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변호했던 그런 분인데 단순히 이렇게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본 고등학교 친구 동기들이 이 친구는 정말 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저게 되면 분명히 우리나라 대통령감이 될 거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그 젊었을 때 일기에 썼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친절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 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다. 그 뒤로 다른 내용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마치 그냥 끊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친절합시다. 예전에 우리 땅콩 사건으로 막 돈 있는 재벌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뉴스가 되고 이제 공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갑질은 이렇게 돈 많은 재벌만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갑질을 할 수 있어요. 힘있고 돈 있는 친구에게는 잘해주고
힘없고 가난한 친구는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거. 또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뭐 물건을 산다고 해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거. 나보다 힘없는 후배라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거. 이런 게 다 갑질이에요. 친절은 여러분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 그 좁은 길에 이렇게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짝 옆으로 비껴져서 배려하는 거. 이것도 친절이에요.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는 거.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물론 내 돈 내고 내가 먹지만 종업원에게 다 먹고 나서 잘 먹었다, 고맙다 말해주는 거. 엄마가 늘 밥을 차려주지만 엄마한테 엄마 오늘 밥 참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에서 우리가 친절한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가끔 보면 내가 막 예쁘지도 않고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위축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늘 말하죠. 우리는 이 전 지구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이렇게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유일무이한 그런 귀한 사람인데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